안녕하세요, 청취자님. 매일 새벽 쏟아지는 방대한 기사들 속에서 하루를 관통하는 진짜 인사이트만 쏙쏙 뽑아드리는 BT의 5분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평소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오늘의 심층 탐구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 다룰 내용들이 워낙 흥미롭고 또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 청취자님들도 매일 아침 뉴스를 보시면서 이게 당장 나랑 무슨 상관이지? 싶으실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쫙 정리한 기사들을 쭉 보니까 이건 진짜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더라고요. 활활 타오르는 주식시장의 비투 열풍부터 저기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중동 상황, 그리고 당장 내 지갑을 위협하는 기름값에다가 완벽해 보였던 조기 은퇴자의 예상치 못한 결말까지 엮여 있거든요. 겉보기에는 경제나 국제 정치, 사회 현상 등 완전히 다른 분야의 뉴스들 같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들을 한꺼풀만 살짝 벗겨보면 그 밑바닥에는 공통적인 인간의 심리 그리고 거대한 경제 시스템의 흐름이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한데요. 파편화된 이 뉴스들이 대체 어떻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 청취자님의 일상과 자산에 어떤 진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바로 시장의 탐욕과 공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최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죠.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무려 13조 4천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중동 리스크 때문에 증시가 막 출렁이는데도 이걸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분들의 실행력 자체는 참 놀랍습니다만 사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위태로운 숫자들이 그 이면에 숨어 있습니다. 위태로운 숫자요? 저도 이거 보고 진짜 놀랐는데 그 신용융자 잔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무려 33조 원을 돌파했잖아요. 게다가 미국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에 일주일 만에 13억 달러가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이게 약간 그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청취자님들께 조금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지금 시장에 들어온 돈의 상당 부분이 내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는 뜻입니다. 신용융자 잔고라는 건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의 규모를 말하거든요. 이게 33조 원이라는 건 역대급으로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 거기다가 3배 레버리지까지요? 그렇죠. 3배 레버리지 ETF에 돈이 몰린다는 건 방향을 맞추면 수익이 3배가 되지만 틀리면 손실도 똑같이 3배로 난다는 의미입니다. 기사들을 쭉 보니까 이 상황에서 미수거래 반대 매매 비중이 평소보다 5배 이상 치솟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결국 그 비투의 부작용인 셈이잖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반대 매매를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증권사가 당신이 빌린 돈으로 산 주식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으니 우리가 강제로 팔아서 빚을 회수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사랑 상관없이 강제로 팔리는 거군요. 네. 투자자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한가로 주식이 처분되는 거죠. 레버리지라는 건 시장이 한 방향으로 꾸준히 오를 때는 마법 같은 수익을 주지만 지금처럼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서는 이른바 복리 효과가 거꾸로 작용해버립니다. 원금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진짜 양날의 검이네요. 튼튼한 선금 흐름 없이 빚으로만 쌓아올린 투자는 아주 작은 외부 충격에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위험한 줄타기죠. 그런데 이런 시장의 불안감에 완전 기름을 붓는 발언이 하나 나왔잖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가요? 2020년 현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폭락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한 내용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위기의 도화선으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사모신용 부실을 콕 집어서 지목했더라고요. 이걸 폰지 사기에 비유하기까지 했고요. 심지어 은을 살 돈이 없으면 밥을 굶어서라도 10달러짜리 은화를 사라고 막 강조를 했어요. 상당히 자극적인 발언이었죠.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약간 회의감이 들었거든요. 자산 방어가 중요하다는 건 100번 이해하지만 밥을 굶으면서까지 은화를 사라는 건 좀 유명세를 이용해서 너무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위기를 팔아서 장사하는 느낌도 들고요. 청취자님들 중에서도 분명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기요사키가 워낙 자극적인 위기론자로 유명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의 화법이 가진 그 과장된 껍데기를 걷어내고 그가 왜 하필 블랙록의 사모신용을 콕 집어 언급했는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모신용이라는 건 은행 같은 전통적인 금융권이 아니라 자산운용사나 사모펀드가 기업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시장을 말하거든요. 아, 그러면 은행 대출보다 심사가 덜 깐깐하거나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죠. 기요사키가 경고하는 바는 겉보기에는 견고해 보이는 거대 자산운용사들의 시스템 깊숙한 곳에 우리가 숫자로 다 파악하기 힘든 거대한 부채의 뇌관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밥을 굶으라는 건 진짜 굶으라는 게 아니고요. 네, 당연히 수사적 과장이죠. 핵심은 현금의 가치가 무너지는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으니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서 방어막을 쳐두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가 말하는 은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거시경제의 충격 속에서 내 자산을 지켜줄 최후의 보험을 의미하는 거죠. 아, 맹목적으로 당장 은을 사 모으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금융 시스템의 부실 리스크에 대비해서 자산의 성격을 다변화하라는 경고로 읽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뉴스보다는 그 뒤의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 코스닥 시장의 사개극, 불공정 거래 상황인데요. 네, 이 부분도 정말 심각한 문제죠. 기사를 보니까 작년 불공정 거래 혐의 98건 중에서 무려 60%에 달하는 58건이 미공개 정보 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코스닥의 부정거래 건수가 코스피의 8배나 되고요. 사건당 부당이득이 전년 대비 33%나 증가해서 무려 24억 원 규모로 대형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아주 냉혹합니다. 특히 여기서 청취자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게 무자본 M&A라는 수법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인데요. 무자본 M&A요? 돈 없이 기업을 인수합병한다는 건가요? 네, 무자본 M&A를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자기 돈은 한 푼도 없이 빚을 내서 껍데기뿐인 회사를 인수한 다음 그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또 돈을 빌리는 식의 꼬리물기입니다. 아니, 내 돈 없이 회사를 사고 파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되죠? 거창한 포장지가 필요하죠. 이 세력들이 주로 쓰는 미끼가 바로 AI, 이처전지, 바이오 같은 아주 매력적이고 화려한 미래 산업 테마입니다. 우리가 이 회사를 인수해서 엄청난 AI 신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뉴스를 띄우는 거죠. 아, 그러면 정보가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은 그 화려한 헤드라인만 보고 돈을 싸들고 불나방처럼 모여들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주가가 급등하면 세력들은 미리 사둔 주식을 팔아치우고 조용히 빠져나가는 전형적인 먹튀 수법인 거죠. 와,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거대한 사기극이네요. 청취자님들, 내가 지금 사려는 주식이 정말 실체가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뉴스 헤드라인만 화려한 빈깡통인지 재무제표부터 열어보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밖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안개 속의 전쟁 그리고 요동치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시청자분들도 매일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중동 상황이 매우 심상치 않죠. 네, 11일째 이어지는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분쟁 상황입니다. 양측 입장을 철저히 중립적으로 정리해보면요.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부설함 16척을 파괴하고 이란 전역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반대로 이란은 바레인과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타격했고요. 현재 보고된 바에 따르면 1,300명 이상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참혹한 현실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는 은신 중이며 양측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금지된 집속탄이 사용되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상황 전개가 매우 가파릅니다. 경제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 전쟁이 글로벌 경제와 시장에 던지는 가장 치명적인 독은 다름 아닌 불확실성입니다. 전쟁의 규모 자체도 문제지만 도대체 이 사태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더 큰 공포를 불러오죠. 잠깐만요. 출구 전략이 아예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사를 보면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도 기간에 대한 말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지점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작전 기간을 4주 정도로 예상했다가 지금은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게다가 국방부대에서도 2주에서 8주 사이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죠. 미국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통일되지 않고 있군요. 네. 더 위험한 건 이 전쟁을 끝내는 명확한 승리의 기준이나 종전의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평화협정이나 항복 선언 없이
그저 지도자가 주관적으로 이제 위협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시점을 끝으로 보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목표가 불분명하면 정말 위험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위험하죠. 이렇게 목표가 불분명한 군사행동은 자칫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서 장기화의 늪에 빠지기 아주 쉽습니다. 국제사회와 시장에는 엄청난 위협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늪이군요. 자, 청취자는 바다 건너의 이 복잡한 지정학적 위기가 당장 우리 삶에는 어떤 타격을 주고 있을까요? 바로 자동차 기름값입니다. 동네 주유소 지나가면서 보셨겠지만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중동 소식이 터지자마자 하루 만에 리터당 600원을 훌쩍 올린 주유소들도 속출했어요. 전 세계 원유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 유가가 요동치는 건 전형적인 경제적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팍팍한 와중에도 충북 충주에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주변 주유소들이 가격을 막 다 올릴 때 한 주유소가 리터당 1,733원을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아, 그 착한 주유소 관련 뉴스군요. 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착한 주유소는 소비자들이 연대해서 돈줄, 그러니까 돈으로 혼줄을 내줘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찾아가 주유를 하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참 훈훈한 일입니다만 경제 전문가로서 조금 현실적인 배경을 덧붙이자면 모든 주유소가 이렇게 가격을 동결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의 경우 본사의 정책에 따라 가격 인상 시기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는 완충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공급 단가가 변하는 일반 개인 주유소들은 눈물을 먹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 단순히 주인이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유소마다 단가 책정이나 유통 구조에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 차이를 떠나서 이 현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기름값이 폭등하는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정직하게 고통을 분담하려는 소상공인의 노력에 착한 소비라는 연대의식으로 화답했다는 점이죠. 아주 차가운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에서도 사람들의 따뜻한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기름값 폭등 속에서도 서로 연대하려는 훈훈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의 구조적 기회에 대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되네요. 세 번째 주제는 사회적 사다리와 진정한 자유의 조건입니다. 최근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시험 부활 검토를 보고했다는 뉴스가 화제입니다. 네, 연간 50명에서 150명 규모를 별도로 선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죠. 흥미로운 건 국민의 70%가 이 사시 부활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전문가님, 이미 로스쿨 제도가 정착된 상황에서 왜 이렇게 사시 부활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걸까요? 이 70%라는 찬성률은 현재 로스쿨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대중의 누적된 불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로스쿨은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아주 좋은 취지로 출발했죠. 네, 원래 취지는 참 좋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높은 학비, 그리고 평가 기준이 다소 불투명한 선발 과정 때문에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졌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이른바 개천에서 용난다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사회적 상실감이 크게 작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과거처럼 그냥 시험 한번 패스하면 끝나는 건가요? 기사들에 나온 구체적 방안을 보면 과거의 사실을 그대로 예전처럼 무작정 되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시 합격자에게 1년의 실무 교육을 거친 뒤에 로스쿨 졸업생들과 함께 변호사 시험을 치르게 하거나 아예 별도의 트랙으로 시험을 운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 로스쿨 졸업생들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시도군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기존 로스쿨 예도가 추구해온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가치와 사시 부활이 상징하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 제공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입니다. 구조적 시스템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공정한 기회와 온전한 자유를 얻고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습니다. 청취자님들, 이 자유라는 키워드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사연이 하나 더 있는데요. 파이어족 사연을 준비하셨군요. 네, 요즘 청취자님들 중에서도 파이어족, 그러니까 경제적 자립을 통한 조기 은퇴를 꿈꾸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일본에서 45세에 1.5억엔, 우리 돈으로 약 14억 원을 모아서 그토록 꿈꾸던 조기 은퇴를 이룬 남성이 있었습니다.
45세에 14억 원이면 재무적으로는 꽤 탄탄하게 준비를 한 셈이죠. 그런데 이분이 얼마 못 가서 다시 평범한 사무직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평일 대낮에 동네를 산책할 때마다 쏟아지는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자녀가 아빠, 다른 아빠들은 다 일하러 가는데 아빠는 왜 회사에 안 가라고 묻는 그 질문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 사연은 자산관리와 은퇴의 이면을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사례입니다. 우리는 흔히 엑셀표에 수익률을 계산하면서 내 통장에 10억, 20억이 찍히면 내 삶이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솔직히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 현상은 인간은 철저히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점을 완벽하게 증명하죠. 돈이 주는 경제적 자유가 내 삶의 온전한 자유나 주도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통장 잔고보다 무서운 게 남들의 눈치였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일본이나 우리 한국 사회처럼 개인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화권에서는 이 소속감의 부재가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 자녀의 질문이 정말 비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정한 의미의 은퇴란 단순히 출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과 사회가 규정해놓은 정상성의 궤도로부터 벗어나서 홀로 설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함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 사례가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그림에서 이 현상을 보면 은퇴 준비는 숫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타인의 시선 하니까 떠오르는 쇼변 논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실 때 이른바 구디팩 챙겨가시는 분들 관련 기사 보셨나요? 여행 커뮤니티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였죠. 네. 베트남이나 동남아 지역으로 여행 가는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호텔 청소부나 식당 직원에게 1달러 팁과 함께 마스크팩, 한국 과자 등을 예쁘게 포장한 구디팩을 남발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순수한 선이다, 한국의 정이다 라는 입장과 우리가 호구냐, 이거 완전 민폐다 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매너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개인의 선의가 어떻게 현지의 시장 경제와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경제적 사례입니다. 시장 생태계를 교란한다고요? 단순히 선물 주는 건데요?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애초에 미국처럼 TV 서비스 요금의 주축을 이루는 문화권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훌륭하지만 이것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져서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팀 문화가 아예 없는 곳에 팀 문화를 억지로 이식혀버리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현지 직원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보면 노골적으로 팁이나 구디팩을 기대하거나 요구하게 되죠. 결국 팁을 준비하지 않은 다른 평범한 여행객들에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등 보이지 않는 강요와 부담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내 마음 편하자고 한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네요. 네, 우리가 다른 문화를 존중한다는 것은 내 방식의 잣대로 과도한 선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룰에 맞춰 적절한 예의를 지키고 정해진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한 선의의 행동이 현지의 생태계를 망치고 남에게 민폐가 될 수 있다는 점 정말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자,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BT의 세상 읽기를 통해 정말 다이내믹한 현상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아주 폭넓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원금이 녹아내릴 위험에도 빚을 내어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주식시장, 그리고 명확한 끝을 알 수 없어 글로벌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중동의 전쟁과 요동치는 기름값, 또한 남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스스로 반납해버린 파여족 사연에 선의로 시작했지만 민폐로 둔갑해버린 구디백 논란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묘하게 연결되어 있죠. 맞아요. 어쩌면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거시경제의 거대한 파도와 타인의 시선이라는 촘촘한 사회적 억압 속에서 매일매일 나만의 중심을 잡기 위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아주 흥미로운 주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며 청취자님들께 완전히 새로운 시각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늘 금리 인상이나 전쟁, 주가 폭락 같은 외부의 거대한 충격은 두려워하면서 매일 경제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사례들에서 보셨듯 정작 우리의 일상과 행동을 가장 크게 결정짓는 건 남들이 다 빚내서 주식 사니까 나도 사야 할 것 같은 불안감, 남들 눈치가 보여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압박감, 남들이 다 구디백을 주니까 나도 줘야 한다는 강박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외부 충격보다 내부의 심리가 문제였군요. 그러면 과연 미래의 자산 관리와 투자라는 것이 지금처럼 엑셀표에 숫자를 계산하고 경제 지표를 외우는 일에만 머물러야 할까요? 어쩌면 진짜 부를 지키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한 미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숫자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완벽하게 분리해내는 심리적 단단함이 아닐까요? 아,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분리요. 네, 남들이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않고 내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멘탈, 즉 타인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는 무심함이야말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럭셔리가 아닐지 청취자님들께서도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자산과 일상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 바로 내 안의 타인의 시선 아닐까요? 와, 궁극적인 럭셔리는 숫자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무심함이라는 말씀.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자산의 크기를 불리는 것만큼이나 내면의 단단함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청취자님, 오늘 BT의 세상 읽기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복잡한 머릿속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일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진짜 무기가 될 인사이트만 쏙쏙 뽑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